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51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은 주제죠. 좋은 게임 회사란 물론 채널의 정체성인 게임 회사 직원분들 혹은 지망생 기준이고요. 사용자 기준의 좋은 게임 회사는 이 영상에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보태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빙고 자료는 저희 강사님이 수업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허락을 구하고 사용합니다. 유튜브 자료로 감사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언제나 그렇듯 정답이 없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적당히 참고만 해주세요. 3줄 빙고 이상이면 적극 입사를 추천하고요. 1, 2 빙고라면 심사숙고해보고 선택지가 없다면 가야 되겠죠. 0 빙고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빙고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빙고, 퇴사율. 크레딧잡이나 블라인드, 잡플래닛 같은 회사 사이트에 가보면 퇴사율이 보입니다. 1년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퇴사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유야 어찌됐던 선배들이 나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발자 대우를 잘해주고 프로젝트의 비전이 거대하다면 연봉이 짜더라도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세상 빛을 꼭 보고 나가려는 게 개발자들의 심리거든요. 윗선이 거지 같아도 프로젝트나 동료들이 괜찮다면 출시까지는 어찌어찌 다 버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율이 높다면 정말 노답인 거죠. 이런 경우 말고도 사측에서 굉장히 많은 정리해고를 했을 경우도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 좋은 게임 회사의 기준은 퇴사율이 낮은 것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퇴사가 90% 넘는 곳에 들어간다면 장담하고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두 번째 빙고는 복지입니다. 저는 사실 엄청 크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좋은 회사는 개발자들의 자기 개발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이죠. 사원들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하는 법이거든요. 어떤 회사가 플스5를 사줬다더라, 게임비 지원이나 캐시 충전을 해줬다더라. 그것도 복지의 일환이죠. 책값을 내준다거나 통신비, 주거대출, 그리고 사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검진이나 운동 지원도 훌륭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복지 경쟁을 한때 치열하게 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복지가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유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빙고는 이름 들어본 회사다. 자, 이건 뭐냐면 부모님이나 친구 기준, 게이머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 기준이죠. 10년 이상 된 고경력자들에게는 회사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입이나 주니어일 땐 또 여러 가지가 다르죠. 우선 부모님 어깨가 펴집니다. 우리 아들, 딸이 어디에 취업했다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건 꽤나 큰 효도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일반인이 아는 회사에 다니는 건 아주 여러 사람들의 길을 살려줍니다. 또 친구들에게도 크게 작용하죠. 이런 것도 인생 사는데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네 번째. 기간 대비 개발이 빠르게 됐다. 이건 신입이 좀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개발 기간이 막 2, 3년 넘었어요. 근데 선임이 한숨 쉬고 뭘 자꾸 바꿔요. 그 다음 리더가 특정 게임에 꽂혀서 방향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개발이 빠르게 될 수는 없거든요. 개발이 무조건 빠르게 된다고 각 게임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늘어지는 건 무조건 안 좋은 신호예요. 보편적인 경우는 빠르게 개발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쌓고 회사의 노하우가 쌓인 그 다음에 하나 터지는 전략을 사용하죠. 근데 프로젝트의 일정과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면 굉장한 그린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2년 안에 매출 100위 이내의 게임이 있다. 중요하죠. 이건 돈 버는 감각이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보통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직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노하우가 계승되지 않아요. 보통 프로젝트의 노하우는 회사보다 개인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개인의 노하우가 문서화되고 히스토리가 쌓이고 공유가 되어서 집단의 인사이트가 생기면 그게 회사의 지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이내에 돈을 제대로 버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3N이나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같은 곳이 아니면 프로젝트 한두 개가 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중소기업은 한 개만 망해도 바로 척추가 휘겠죠. 6번째, 직장 주변에 인프라가 좋다. 사람에 따라서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는 있어요. 뭐 대중교통이나 식당 말이죠. 근데 괜히 회사들이 강남 판교에 몰려 있는 건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3-4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출근 시간이 소모되면 그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지겠죠. 주변에 밥집이 없는 것도 굉장히 암울할 거예요. 누군가에겐 사소하지만 꽤나 의미 있죠. 출퇴근 시간은 이따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7번째, 면접에 실무진이 참여한다. 뭐 이름 있는 회사야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학생들 면접 리뷰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치명적이죠? 면접관이 좀 쎄해요. 개발에 대해서 1도 몰라. 심지어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신입인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실무자 맞아? 이런 느낌이 들면 그냥 도망가야죠. 자, 8번째,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중요한 가치죠.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 일하게 되는 거는 깊이 있는 기획을 하기 힘들 뿐더러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 않아요. 난 캐주얼 게임을 좋아하는데 취업이나 돈 때문에 아재 게임을 만들면 행복하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개발하지도 않을 거예요. 특히 이 문제가 지망생들이 업계에 들어오기 힘들도록 만드는 벽이 되는데요. 좋아하는 게임은 롤이나 던파 같은 게임인데 게임 업계 대부분은 모바일을 더 우선적으로 하죠. 언젠가 이 주제로만 영상을 다뤄보고 싶네요. 자주 말하는 주제인데 대다수의 지망생들이 아직까지 이래요. 안타깝죠? 자, 9번째, 면접 질문의 수준이 높다. 그리고 인신공격이나 압박 질문이 없는 경우. 자, 면접 질문의 수준은 지망생들이 판단하기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대답하기 힘들더라도 와, 이 정도로 깊이 알고 대답해야 되는구나. 굉장한 인사이트를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면접관이 적어도 바보는 아니겠죠? 또 압박 질문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미리 경험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압박 질문이나 꼬리 질문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인신공격은 좀 아니죠. 취업에서 안 걸릴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좀 더 준비해서 좋은 곳 취업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10번째, 캐시카우 게임이 있다. 아까 말했던 매출 순위권 안에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데 그것 말고도 해외에서 벌리고 있는 캐시카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적어도 월급 밀릴 걱정은 안 하고 다니는 게 기본이죠. 캐시카우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주 당연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스타트업은 근데 이런 당연한 걱정들을 해야 하는데 옛날 영상을 찾아봐도 있고 뒤쪽에 제가 추가 설명도 해드릴 테니 넘어갈게요. 11번째는 업무 공간입니다.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저한테도 참 중요한 가치예요. 자, 처음 창업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뭐 공유 사무실이나 국가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좁고 회의할 때도 옆 사무실 눈치도 봐야 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화장실도 더럽고 인쇄도 막 눈치 봐야 되는 뭐 그런 거죠. 가끔 학생들이 스타트업 면접 가보면 가정집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회사도 꽤 있습니다. 1인 개발자라면 당연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12번째는 면접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가입니다. 진짜 고수 면접관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압박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어눌하고 노래를 못할 것 같고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면 굉장히 반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획자도 연차가 쌓이면 회의도 많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용하게 타고났어도 외향적인 성격이 좀 섞입니다. 근데 경력이 없을 때는 조용할 수 있으니 그런 숨은 보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려까지 해주는 회사가 좋은 거죠. 신입이나 주니어는 내성적이더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포텐이 엄청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기 힘든 거죠. 기본적으로 말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커뮤니케이션도 편하고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소위 말해서 인싸를 뽑는 게 안전한 거죠. 근데 제대로 사람을 뽑을 의지가 있는 팀, 정말 면접자의 내공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은 그런 면접관이라면 그 사람의 최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도와주겠죠. 압박하고 긴장되면 평소에 잘하던 일도 잘 못하잖아요. 자, 13번째는 원하는 직무입니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고판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획 테크트리가 있고 그리는 커리어가 있는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내공도 안 오르고 커리어도 망가지죠. 예를 들어서 원화가로 치자면 배경 원화가가 캐릭터 얼굴을 그리고 캐릭터 원화가가 배경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획자라면 이제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걸 시켰다고 원하는 직무가 되지 않았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나리오 기획자가 퀘스트 시스템을 고민하는 건 회사에 따라서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직무는 극단적으로 시스템과 수치에 능한 사람이 하루 종일 UI만 그리거나 앞으로 자신이 갈고 닦을 분야로 발전할 기회조차 없을 때, 기획으로 왔는데 내가 막 QA만 하고 있을 때, 혹은 오탈자 수정이나 문서 정리만 하고 있을 때는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14번째, 면접 볼 때 회사 그리고 프로젝트, 면접관의 직책과 앞으로의 직무를 잘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공채라서 팀이 랜덤으로 떨어지거나 여러 팀에서 면접을 본다, 혹은 특급 대입이다. 그러면 장르 정도만 알려줄 텐데 수시 채용이고 진짜 뽑을 의지가 제대로 있다면 면접관들이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저런 프로젝트, 레퍼런스 게임은 어떤 거고 우리가 찾고 있는 포지션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왔을 때 뭐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정보를 많이 까면 깔수록 뽑고 싶은 의지가 충만하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게 서로에게 더 이득이거든요. 자, 20번째, 초봉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죠. 옛날에 찍어둔 영상에 연봉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2021년 기준으로는 3천 이상 받고 다녀야지 최소한 먹고 살림을 해결할 수 있겠죠. 기획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곳은 잘 되더라도 개발자들에게 잘 챙겨주지 않을 거예요. 자, 21번째, 식대 및 사내 식당. 먹거리를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건 또 장점이죠. 전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수준이라서 뭐 빨리 먹고 혼자 먹는 거를 뭐 좋아하는데, 먹는 즐거움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무엇보다 한 달 식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월 급여가 20-30만 원 절약되는 거죠. 자, 22번째는 탄력 근무제입니다. 게임 개발 프로젝트는 특성상 달릴 때 달리고 쉴 때 쉬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업데이트 직전이나 마감 직전에 열심히 달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된다면 굉장히 지치겠죠. 그게 이제 젊고 체력이 좋을 때는 가능해도 나중에는 병나겠죠.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다만 탄력 근무제 때문에 개발팀끼리 시간이 안 맞아서 회의 시간이 엉키는 경우만 피하면 되겠죠. 자, 23번째는 출퇴근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돈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출퇴근 시간이 짧은 회사를 다녔어요. 조금이라도 멀면 회사 옆으로 이사를 갔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게 가능했는데 가정이 있으신 분은 이사를 자주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집과 회사의 거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왕복 1시간이 넘어가면 시간 낭비도 심하고 체력도 소모되고, 마감일이 있을 때는 택시비며 오고 가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월세가 비싸더라도 옮기는 선택을 했었어요. 회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방에 있으면 주거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덜어 있죠. 자, 24번째는 야근 수당과 택시비 지원입니다.
택시비 지원은 많이들 해요. 근데 야근 수당을 주는 곳은 많이 없죠. 있다면 정말 몇 안 되는 좋은 회사예요. 여태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 수당을 받았으면 그걸로 진짜 새콤달콤을 몇 개 샀을지 감도 안 와요. 또 회사가 야근 수당을 준다면 쓸데없는 야근을 안 시키겠죠. 회사도 돈이 크게 나가잖아요. 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만약 야근 수당을 주는 회사라면 좀 더 계획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5번째.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방금 전의 상황이랑 비슷하죠? 좀 더 개발자 대우를 잘해주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큰 회사들이 여기저기 이제 보는 눈도 많아지고 포괄임금제가 하나씩 폐지되고 있는 추세죠. 자, 26번째부터는 이제 스타트업의 상황이에요. 대표가 게임업계 출신일 경우입니다. 자, 회사에서 가장 주인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게임업계 사람이 아니라면 시행착오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이 좀 돈이 된다더라, 이렇게 접근한 비업계분이 창업한 회사라면 개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할 가능성이 높죠. 차라리 좋은 사람을 뽑아서 결정을 안 하면 될 텐데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관여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돈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는데 참 어렵죠. 자, 27번째는 네임드 개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AD나 PD, 기획팀장 등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면, 혹은 전 프로젝트에 같이 합을 맞춰봤던 팀이라면 개발 속도도 빠르고 투자도 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스타트업이라면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가치죠. 이름값이 생긴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전작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에게 더 투자를 잘해줍니다. 자, 28번째. 임원의 방이 없는 경우.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경영자가 개발자 출신인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표이사 명함을 그냥 달고 싶은 것인지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고 싶은 건지는 좀 달라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스티브 잡스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문성 없는 창업으로 처음 권력을 잡아봐서 이상하게 권력을 휘두르거나 권위주의에 빠져서 사장실에 짱 박혀 있으면 게임 개발이 되지 않겠죠? 자, 29번째. 개발 중인 게임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기사나 SNS에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초반 단계더라도 면접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주는 쪽이 좋습니다. 내 인생과 커리어를 걸고 회사에 들어가는데 정보를 모른 채 들어간다면 이상한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혹은 내가 잘 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간다거나 말이죠. 장르조차 알려주지 않고 들어가면 면접자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도 못 지키는 거겠죠. 자, 마지막 30번째 빙고입니다. 자금 상황이 풍부한가, 혹은 투자받은 기사가 있는지입니다. 예전 스타트업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얘기인데요. 스타트업은 내 성공과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망할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월급 밀릴 걱정은 없어야 되겠죠. 커리어가 꼬일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올 환경이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꿈만 쫓아가다가 정말 개털이 되거나 생업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상황도 정말 많습니다. 자, 빙고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회사 혹은 가고자 하는 회사는 몇 빙고인가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재미로만 참고를 해보시고, 모든 빙고가 다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회사고 아니라면 3빙고 이상이어도 회사가 싫을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